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파트 2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적용했을 때 진짜 점수적인 변화가 확실히 눈에 띄었고, 파트 2 문제를 풀 때 정답의 부분을 놓쳐서 안 들리는 것보다는 어떠한 보기를 듣더라도 소거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실제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드린 팁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파트 2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법도 아니고 어떤 꼼수를 써서 하는 것도 아니라 문제가 나오는 원리를 이해를 하셨다면 분명히 점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 번쯤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토익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마 파트 2의 압박감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토익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은 파트 2가 나올 때 그 시험 분위기를 모르시겠죠. 파트 2의 분위기를 말씀해 드린다면은 진짜 어떠한 것도 아니라 내 귀만 믿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파트 2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멘붕이 나오는 파트인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트 2에 대한 압박감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현재 파트 2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거나 이전 시험에서 파트 2 때문에 시험을 망해보셨다면은 저처럼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LC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45분 동안 듣기를 들을 수 있는 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렸는데, 몇 문제마다 끊어서 듣기를 하는 것보다는 딱 그 일정 시간 동안은 듣기만 연습하시는 환경을 만드셔서 딱 45분 동안 열심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를 하실 때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문제를 푸는 거라면은 무조건 45분 동안은 계속 듣고 그 45분 동안은 그 어떠한 방해도 없이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총 5가지 팁을 드리고 왔고요.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팁을 반영하셔서 하신다면 분명히 점수가 바뀌어져 있을 거고, 적어도 파트 2를 푸실 때에는 내가 못 들어서 틀렸지라는 생각을 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요, 오답 유형 정리입니다. 저에게 DM을 주시는 분들이나 다른 영상에서 댓글로 파트 2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해 드리는 게, 오답 유형을 정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답지에 봐도 있고요, 개념서에 봐도 있는데, 질문이 나오고 이제 선택지가 3개가 나오는데 하나만 정답이고 나머지 2개는 진짜 이상한 오답이죠.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면은 그 오답이 오답처럼 들리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오답을 정말 잘 소거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답을 들어서 정답을 찍는 게 아니라, 오답을 들었을 때 얘는 이렇기 때문에 오답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답 유형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오답 유형은 총 5가지인데요 그 5가지가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봤던 문제였고, 아직 정리를 안 해보셨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것부터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칭 대명사 문제입니다.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어디에 있지? 라는 걸 물어봤을 때에도 그는 이러면서 다른 주어가 나오면서 대답을 할 때 오답으로 소거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아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너무 쉽게 구별하셨을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인칭 대명사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렇게 주어를 파악하고 들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가 유사 발음이나 동일한 어휘가 나왔을 때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레스토랑이 나오면 DC가 나온다든지, 컨택트가 나오면은 컨트랙트가 나오고, 카피가 나오면은 커피가 나온다든지, 워크가 나오면은 워크가 나온다든지, 발음이 비슷한 경우나 형태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 게 진짜 많잖아요. 무조건 저는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는 소거를 했는데 이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에 A나 B 중에 뭘 할래? 라고 했을 때에는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되는 제3의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 둘 다 싫어? 또는 난 둘 다 좋아.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의 선택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포괄하거나 아니면 정말 엉뚱한 답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푸실 때 적어도 비슷한 단어나 그 단어로부터 연상이 되는 단어를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질문을 들려주고 보기를 들려줄 때 비슷한 단어나 비슷한 발음, 유사한 어휘가 나온다면 소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가 의문사 오류입니다. 의문사 오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yes, no는 무조건 안 되죠. 보기에 보시면은 그런 보기가 많을 거예요. 저는 좀 많이 봤던 게, 이제 장소를 물으면은 시간에 대한 오답이 항상 있고, 시간을 물으면은 장소에 대한 오답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오답용을 파악하신다면은,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면은 이번 보기에는 시간에 대해서 답하는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물론 연습을 할 때 그런 게 들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갑자기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의문사에 대한 오류를 한 번쯤 정리해 보시고, 이런 의문사가 나왔을 때는 이런 오류가 나오더라, 이런 오답이 나오더라 내 노트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동사에 대한 문제
문제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캔으로 물어보면은 분명히 캔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비동사로 물어봤을 때에는 비동사로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섞여져서 나오면은 무조건 오답일 수가 있고, 이전에 말씀해드린 의문사로 나왔을 때는 yes, no가 안 되지만 일반 동사나 조동사나 비동사가 나왔을 때에는 yes, no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문제에서는 특히 시제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시제로 can을 물어봤는데 과거 시제인 was로 대답을 한다든지 미래 시제로 대답을 한다든지 이렇게 동사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이 동사는 시제가 다르니까 질문에서는 비동사로 물어봤는데 대답은 일반 동사로 대답을 했으니까 안 된다 라는 것처럼 들어봤을 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다름을 이용해서 오답인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문제를 푸실 때나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오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오답이 나왔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제 3의 답인데요. 이건 아까 제가 선택 의문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A, B 중에 뭐 할래 했는데 난 둘 다 싫어, 또는 나는 둘 다 좋아, 커피를 마실래, 우유를 마실래 물어보면은 나는 목마르지가 않아, 또는 나는 콜라를 마실래 라든지 뜬금없는 대답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류의 대답이 나왔다면은 노트에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 적으실 때에는 문제와 보기를 함께 적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류의 질문이 나왔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될 수 있겠구나, 제 3의 대답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정말 좋고요. 그런 거는 잘 보이는 곳에 적어준다든지 아니면 그것만 딱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나 공부를 할 때 어려웠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첩에 적어놨는데요. 그때에도 문제와 보기, 그리고 정답, 그리고 오답까지 다 적어 놓으면서 이거는 왜 되고 이런 류의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근거까지 한 번쯤 정리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유형으로 한 번쯤 정리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오답 방식은 파트 2 문제를 낼 때 항상 반영을 해서 내더라고요. 어떤 문제든 다 적용이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풀고 계신 책이라면은 그 한 권에 있는 책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딱 한 해만 보더라도 제가 말씀해드린 문제가 무조건 있을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서 어떤 식으로 오답이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정답이 되는지를 한 번쯤 정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리하는 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은 한 해는 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 정리를 한번 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또는 내가 기존의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예전에는 문제를 듣고 이러한 힌트 때문에 답을 찾았다면은 이제는 이런 오답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이 문제를 접하셨을 때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답 유형을 정리하셨다면은 이제 두 번째가 연습이죠. 연습하는 거는 무조건 45분 동안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항상 듣기는 정말 중요한 게 집중력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침에 보는 시험이 많잖아요. 근데 아침에 보실 때에는 분명히 집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뭔가 활력을 찾는다면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바로 듣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거기에다 45분 동안 듣기를 해야 된다면 더 부담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지만 평소에 듣기 연습을 할 때에는 꼭 45분 동안 듣기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핸드폰 끄고 키보드 뽑고 마우스 꽂고 해서 문제만 풀고 끝냈는데, 실제 연습을 하실 때 45분 동안 듣는 연습을 하는 분과 안 하시는 분들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물론 내 듣기 실력이 워낙 출중하다면은 그런 상관이 없겠지만요. 꼭 연습을 하실 땐 45분 동안 듣는 거 연습해 두시고 다른 어떠한 방해인자로부터도 차단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답속어 연습입니다. 답속어 연습은 제가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해드린 오답 유형을 잘 파악하셨다면은 이제 들으시면서 답을 소거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답을 소거하는 걸 정리를 해놓고 그걸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답속어 연습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파트 2를 할 때 얘는 이래서 정답이라는 걸 많이 연습을 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고요. 오답에 대한 근거를 대서 체크를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실제 시험에서 제가 경험을 했지만 내가 못 들은 거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가장 좋은 거는 45분 동안 다 집중을 해서 모든 문제를 다 듣고 문제 푸는 게 좋겠지만, 시험장에 가시면은 긴장도 되고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잖아요.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는 게 있지만 파트 2는 보는 게 없이 기회에 의존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못 들었을 때 그 타격이 정말 크잖아요. 적어도 확실하게 소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아닌 게 되니까, 그래서 찍었을 때 정답률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얘는 이래서 정답이 아니라 얘는 이래서 오답이라는 걸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시험장에 가셔도 내가 설령 놓쳤다고 하더라도, A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B나 C를 들었을 때 확실하게 아닌 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 2를 할 때 가장 많이 틀렸던 게 이제 A에서 정답이 나왔을 때가 가장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오답 소거에 대해서 뭐 인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연습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정답률이 확실하게 좀 차이 났던 것 같아요. A를 놓친 상태에서 B, C만 들었을 때 아무래도 A를 찍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B, C가 확실하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면은 A를 못 들었을 때 B, C만 듣고도 A를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오답을 확실하게 소구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익에 대해서 오답노트는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하라고 하는 게 이제 파트 2인 것 같아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 할 양도 적기 때문에 뭐 자르고 붙이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투첩에다가 바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쓰고 보기 3개 다 쓰고 보기 3개에서 얘는 왜 되는지 얘는 왜 안 되는지 정답 근거와 오답 근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파일을 정리해서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전에는 그 파일과 그 오답노트만 가지고 여기서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라고 복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오답노트를 정리했을 때 하나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가 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로 틀리는 게 인칭 대명사 문제가 틀리는지 동사 구분 문제가 틀리는지 시제 때문에 틀리는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한 번쯤 더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실제 시험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가 들렸다면은 더 신경을 쓰고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틀렸던 문제나 제대로 듣지 못하고 찍어서 맞았던 문제는 무조건 다 오답노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시험을 쳤을 때 다른 파트보다 파트 2를 못 듣고 그냥 찍는 게 너무 좀 크더라고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그 파트 2는 여러분이 안 틀릴 수 있도록 오답노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마지막 정리죠. 오답 유형을 파악을 하셨고 그간 계속 연습을 하셨다면은 분명히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파트 2 같은 경우에 여러분의 듣기 실력이 일치월장으로 발전하셨다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 틀린 개수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답 유형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오답을 소구하는 연습을 통해서 아마 연습을 하셨다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했을 거예요. 시험 전 3일 전부터는 이제 정리를 하셔야죠. 정리를 할 때는 다른 문제, 새로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던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틀렸던 문제만 모아서 그 듣기 파일만 들으시면 되고요. 오답 노트를 정리하셨을 거고 따로 듣기 파일을 따로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 공부를 하실 때에도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오답을 소구하는 연습을 하시고 특히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틀렸던 문제를 모아서 들을 때에도 평소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곳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평소에 공부했던 장소가 아닌 거실이나 아니면 식탁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카페나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듣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 소음이 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파트 2는 무조건 귀에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 평소와 다른 소음이 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를 하실 때에는 좀 다른 장소에서 문제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음 버전을 들어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문제를 들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파트 2 공부를 하면서 점수가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정말 좋았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점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저만의 팁을 좀 알려드렸는데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직접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해보고 적용을 해봤을 때 가장 확실하게 점수를 바꿀 수 있었던 방법인 것 같았어요. 파트 2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 정리해보시고 오답 소고 연습을 하시고 마무리만 잘 하신다면 파트 2 때문에 여러분의 LC 점수가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